안녕하세요. 소문난 주식 맛집 주식랭 진행의 장유리나입니다. 맛있는 점심시간 여러분들 함께 즐기시면서 주식랭과 함께 종목에 대한 고민들도 하나씩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 보니까 연휴 직전에 양시장 방향성 좀 부재로 보입니다. 하락하는 모습 속에서 생존 신고하는 섹터는 조선, 대한고래, 은행, 증권주들만 있는 모습인데요. 그 가운데 연휴 전에 우리가 좀 어떤 것들 정리하고 가야 될지 궁금하시다면 여러분들 문의 남겨주세요. 026958-9082번, 026958-9083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샵 9083 그리고 딜사이트 경제TV 너튜브에 검색하셔서 댓글로도 종목 상담 받고 있다라는 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햄버거 선물 특히나 오늘 많이 드릴 거거든요. 여러분들 많은 선물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딜사이트 경제TV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 시에 수집됐던 내용에 관해서는 저희가 별도 동의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점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과 함께 마지막 또 한 주간을 또 정리해 볼까요? 딜사이트 S의 전영욱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한 주간 또 잘 지내왔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 속에서 네. 이 한 주간 또 이 한 주의 마무리, 금요일 날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한참 고민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내용과 똑같지만 이런 시장일수록 우리가 더 담아갈 수 있고 경험해 볼 수 있고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해야 할 행동들을 취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장이라고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일수록 우리가 더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한번 대응하는 방법도 같이 배워나가면서 볼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럴 때는 좀 대응하는 법을 미리 좀 공부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우리 FOMC 의장님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10시는 누워서 잠을 청해야 하니까 다음 날이 안 피곤해요. 우리 FOMC 의장님도 어서 오시기 바라겠고 임마님 오셨고요. 브래드 TD님도 딜하 이렇게 얘기해 주셨네요. 짜증나는 휴일이 되지 않으려면 좀 뭔가 여러분들도 한 주 추석 전에 정리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장에 좀 한 줄평 먼저 좀 들어볼까 합니다. 자, 오늘장 한 줄평 몇 점일까요? 저는 2점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에 네. 좀 흐름이 좋지 않아서인가요? 그렇죠. 계속되는 외국인의 부재 속에서 이렇게 된다면은 결국은 좀 외국인이 돌아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이제 한 줄평으로 말씀드리자면 네. 전어를 먹었지만 돌아오지 않는 며느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건 전어가 뭔가 상했지 않고서 돌아올 네. 수가 없다. 그렇죠. 그렇죠? 사실 전어 굉장히 맛있거든요. 맛있어요. 전 전어를 좋아해요. 근데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며느리가. 네, 그래서 집을 나갔어요, 일단은. 그래서 며느리가 집을 나갔기 때문에 우리 시어머니, 남편, 자식들까지 지금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전어를 맛봤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제가 별점을 2개 드리고 이 네. 시장에서 지금은 후퇴하고 있지만 전어를 맛봤기 때문에 그 전어 맛을 알고서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전어 맛을 맛봤기 때문에 돌아올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뭐 집 나갔으면 이혼한 거 아닌가? 왜 돌아오나? 뭐 이런 얘기 댓글도 있습니다. 정말 돌아오지 않는 내 종목, 내 계좌, 내 손실 다시 한번 그래도 복구하고 싶은 마음 진짜 많이 드시는 한 주일 텐데요. 여러분들 전화, 문자 그리고 너튜브 받고 있습니다. 선물 진짜 많이 준비했어요. 저희가 추석 선물 특집으로 햄버거 저희가 많이 쏘겠습니다. 026958-9082번과 문자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러면 전화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목소리가 너무 밝아서 기분 좋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저는 인지소프트요. 인지소프트 평단가 비중 알려주시기 바랄게요. 네, 21,000원에 100%요. 21,000원에 와우 100%요? 네. 야, 박수 한번 드릴까요? 이분은 와. 비중이 100%라는 건 확신이 있다는 건데 어머니 어떤 부분이 확신이 있으셨어요? 그냥 좋은 회사고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네. 10월 30일 날 네, 10월 30일 날. 상장 예정이라 하더라고요. K뱅크가. 네. 그래서요. 관련돼서 엮이기 때문에 좀 잘 갈 것 같다. 이래서 좀 100% 들어갔는데 좀 네. 손실이 조금 있네요.
알겠습니다.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자, 이런 또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쵸. 좀 일정으로 봐야 되겠죠? 그쵸. 그 일정을 가지면 모멘텀을 좀 받고 올라갈 수 있는지. 왜냐면 주가는 사실 선반영하거든요. 그쵸. 근데 지금 이 주가에서는 미미한데 네. 반영이 된 걸까요? 아니면은 이거에 대해서도 반응을 하지 않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 먼저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평단가가 21,000원입니다. 그리고 맞아요. 비중이 꽤 높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조금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비중이 너무 높게 들어가시면 나중에 이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하시기 좀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조심스러워야 된다고 미리 말씀드리고, 일단 우리 시청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연도 하반기에 K뱅크가 이제 상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이 종목을 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있죠. 대박이다. 뭐 대박을 칠 수 있겠다. 뭐 그런 소리가 있긴 하다만 이 K뱅크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이 주식이 상장을 하냐 안 하냐는 그때 가봐야 알거든요. 그래서 이날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자면 2024년 9월 2일 날에 이미 갭상승에서 시작했다가 음봉으로 딱 내려와서 끝났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뭔가가 또 하나의 신호라고 작용을 할 수 있고, 최근에 같은 경우에는 한국 IR 협의회에서는 이 기업 인지소프트가 디지털 전산화 솔루션 기업에서는 1위라고 평가를 했었죠. 그래서 비상장 기업 K뱅크에 대한 지분이 0.44%를 가지고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시가총액 기준 최소 200억 원의 차익을 낼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이 있다고도 말을 했었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먼저 말씀드릴 거는 기업 분석 한번 볼게요. 이 기업이 K뱅크가 상장하냐 안 하냐를 제쳐두고 나서 일단 좋냐 안 좋냐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냅샷 들어가서 기업 분석을 먼저 보자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있는데 항상 흑자로 기록이 됐어요. 다만 2023년 4분기에는 약간의 소폭 하락세가 있었지만 이 정도는 애교스럽게 봐줄 수 있거든요, 우리 시청자님. 그리고 유보율과 부채 비율 또한 굉장히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원래는 2021년 4분기에는 3000%였던 게 200% 약간 올라서 3200, 그 다음 연도에도 3400이거든요. 꾸준하게 유보율과 부채 비율이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으로 안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BPS 같은 경우에는 17,000원, 그리고 PBR은 0.93배입니다. 이렇게 되면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재무제표 부분에서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에서 제가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유동 비율 그리고 부채 비율, 1년 안에 현금할 수 있는 비율이 있고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빚이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변동성이 없고 1년 안에 현금할 수 있는 비율을, 쉽게 말씀드려서 비율을 계속 꾸준히 높여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번 연도 하반기에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는 선방영된다라고 말을 해드리지만 실제적으로는 사실 상장이 됐을 때에 대한 더 기대감이 크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또한 문제가 없고, 우리 시청자님이 기대하는 K뱅크에 대한 기대하는 상장에 의해서 샀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을 좀 끌고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추가 매수는 너무 비중이 크기 때문에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21,000원 구간까지는 저는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시청자님, 네. 네, 지금 듣고 계시죠? 네네. 네, 그래서 지금 21,000원 이상으로 저는 우리 시청자님 걱정 되게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청자님 본인을 믿으시고 이 종목을 좀 끝까지 끌고 가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K뱅크에 대한 상장이나 상장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 네. 기업이 지금은 인터넷 뱅킹에 대한 수급이 많이 떨어지고 이 테마에 대한 수급들도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또 알서포트라는 종목도 비슷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기대감보다는 저 같으면은 이 종목을 조금씩 더 끌고 가면서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려요. 자, 그러면은 장기요? 장기적으로 장기? 봐는데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보는 것보다는 23,000원 쪽에서 저는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네, 장기로 보는 거 맞죠? 네, 장기로 보셔야 됩니다. 장기로 보셔야 되고, 이 종목이 뭐 하반기에 K뱅크에 대한 상장 여부보다는 저는 장기로 끌고 가서 우리 시청자님이 이 종목을 손실을 본다기보다는 장기로 끌고 가서 23,000원 구간에서 매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청자님. 100%다 매도하나요? 23,000원 오면? 네, 무조건 다 100% 매도입니다. 한 번 매도할 때 분할 매도도 괜찮겠지만 그래도 네. 저는 100% 매도하는 것을 제시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한 23,000원이 한 12월 달까지는 괜찮을까요?
시간이 너무 제가 그쵸. 한 4년째 들고 있거든요. 어우, 아, 4년째 들고 계시구나. 오래 끌고 가셨네요. 그래도 우리 시청자님 조금만 더 있다가 이번 연도 하반기하고 내년 초까지는 좀 기다려 보시고 만약에 그때 가서도 주가가 지지부진하다면 그때 다시 한번 AS 한번 받아보는 걸로 하시죠. 그러면 지금 이게 홀딩인가요? 연말까지나 내년 초까지? 네, 홀딩 의견 제시해드리겠습니다. 23,000원 올 때까지요? 네, 아우,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아, 선생님. 네. 네. 네, 23,000원 적어주시고요. 그때 100% 매도입니다. 네네. 저희가 추석 아우, 선물로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저희 선물도 받아가셔야 되는데 아, 그래요? 네, 서적이랑 햄버거 있는데 어떤 걸 좀 드리면 추석에 어떤 거요? 서적 책이랑요, 혹은 네. 아니면 먹는 햄버거 있습니다. 네. 어떤 게 좋으실까요? 저 서점이요. 아, 알겠습니다. 책 선물 세트 저희 드릴 테니까요. 방송 끝나고 제작진 전화 받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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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그래도 기분 좋게 인지소프트 저희가 사연을 좀 봐드린 것 같아요. 100% 사실은 비중은 쉽게 만날 수는 없는 건데 살짝 여기서 사담이지만 여쭤보고 싶은 게 전문가님은 100%로 비중을 실어서 네. 종목 투자한 뭐 종목이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100%의 비중을 싫지 네. 않습니다. 아, 왜냐하면 아예- 아무리 좋은 종목이어도 네. 이 시장의 눌림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는 사실은 그 가장 큰 무기는 현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100%의 비중은 내가 어떻게 확신을 하더라도 내 무기를 뺏기는 거와 비슷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내가 현금 비중을 들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당한 비중 그러면 어느 정도 몇 %라고 좀 보세요? 그것까지만 마무리할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한 종목당 20에서 25% 종목의 비중을 차지하면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20에서 25% 여러분들 잘 오늘 파악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문자 사연 볼게요. 4924번님의 문자 파워텍, 보성파워텍입니다. 3,800원에 와, 여기도 비중이 오늘 많아요. 70%. 알겠습니다. 지금 손실권에 있는 종목이고 8년 만에 빛을 보는 또 신한울의 3, 4호기 이런 걸로 인해서 오늘 부각 맞으면서 올라갔습니다. 윗꼬리를 길게 달고 장초반에 시원하게 갔다가 지금은 좀 소폭으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볼 만한 테마로 보시는지 이걸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도 괜찮은 이슈라고 보시는지 그거부터 여쭤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적으로 봤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어떤 종목이 지금 이 시장에서는 사실 그렇게까지 우리가 좀 괜찮다, 좀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정말 진짜 좋은 종목 그리고 내가 기대감을 갖고 있고 그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확실하다면은 장기적으로는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보성파워텍처럼 일단 차트를 먼저 보시면 보성파워텍이 어제 상한가 나왔죠. 네, 어제 상한가 나오고 지속해서 꾸준히 아침에 같은 경우에는 음봉으로 있었다가 갑자기 양봉으로 전환하는 추세였어요. 그리고 윗꼬리를 달았는데 이런 종목일수록 저는 단기적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한가를 나왔고 정부에서 이제 새로운 원전, 그러니까 신한울이라고 하죠. 그 신한울을 이제 3호기, 4호기를 국내에서 이제 신규 허가를 냈습니다. 네, 이번 정부에서 그렇게 이제 신규 허가를 냈고 그래서 어제 상한가를 갔어요. 이런 테마성이 있을 때는 저는 좀 단기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원자력 발전으로 보자면 뭐 한전산업 그리고 우리기술이 있잖아요. 한전산업과 우리기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 한전산업과 우리기술도 원자력 발전 섹터이긴 하다만 왜 하필 그 종목들은 많이 가고 보성파워텍은 많이 안 갔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우리기술 그리고 한전산업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 대한 수주가 있었죠. 최근에 외국에 대한, 그러니까 원자력에 대한 외국에 대한 수주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었는데 이 신한울이라는 건 국내 원자력 발전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확실하게 이게 허가가 났다면 이것만큼 또 좋은 흐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거래대금만 받쳐준다면 오히려 디커플링으로 또 상승을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실게요. 차트 먼저 보시면은 여기서 계속해서 매물대에서 부딪혀주는 모습으로 지속적으로 하락 모멘텀을 탔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신한울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엄청 상승했어요.
그리고 오늘 윗꼬리를 달고서 다시 한번 내려가주는 모습입니다. 윗꼬리를 달고 그래도 1.12% 상승을 했죠. 하지만 오늘 그리고 이때 거래량이 대략 100만 주였습니다. 200만 주 가까이 되죠. 그리고 1000만 주네요. 1000만 주. 그리고 여기서 6월 10일 날에 장대 양봉을 갱신을 했을 때도 1700만 주였어요. 자, 그러면은 최근에 어제 9월 10일 목요일이죠. 그럼 1300만 주 그리고 오늘은 무려 2000만 주가 다시 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과거에 있었던 데이터로 현재로 끌고 와 준다면은 아직은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원전에 대한 이슈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7,8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단 이런 테마성에 있어서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끌고 간다기보다는 좀 단기적으로 시세를 봐서 직전에서 매물대에서 부딪혔던 구간에서 절반을 나눈 값인 4,200원까지만 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굉장히 많이 상승을 올라오고 있고 많이 하락했었죠. 다음에 턴어라운드 하면서 올라와주는 모습이 좀 인상적이고 매물대에서 부딪혔던 모습도 인상적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4,2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4,200원까지 좀 볼만하고 일단은 이건 테마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단기간만 짧게 보시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924번님의 사연까지 저희 봤어요. 다음으로 전화 사연 그럼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기운이 없는 목소리시네요. 네. 고민 많으신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인가요? 네, 전 서현이화고요. 네, 서연이와. 예, 17,200원으로 해서 20%. 손실이 좀 있는 종목이군요. 자동차 섹터를 조금 눈여겨보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부품단을 좀 보고 계신데. 원래 자동차에 좀 관심이 조금 있었고, 부품주가 좀 잘 나가다 떨어지고 있어서 다시 갈 줄 알았는데, 요즘 좀 상승세가 없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딱 목소리만 들어도 어쨌든 좀 고민하고 고심해서 고르신 종목인 것 같아요. 올해 뭐 고환율 덕에 재무 안정은 좋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해외 시장도 사업이 뭐 긍정적이다 이런 얘기들은 있는데 아무래도 국내 시장이라는 게 변수가 아닌가 사실 전문가님 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쵸. 이제 우리 시청자님이 우선 너무 목소리가 많이 안 좋으세요. 그러니까요. 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하지만 우리 시청자님 듣고 계시죠? 네네. 네, 힘내셔도 된다고 미리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와. 자, 일단 우리 시청자님이 서현이와 17,200원에 비중 20%라고 하셨어요. 자, 잘 들어보십시오. 집중하셔야 됩니다. 2014년에 이제 한일이화였죠. 한일이화에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서현으로. 그래서 서현으로 이제 인적 분할로 만들어진 게 또 서현이화였어요. 그래서 서현이화가 설립이 됐었고 한동안 영업 비용이 증가하고 그리고 수익성에 대해서 악화되면서 이 주가도 지지부진하고 악화되면서 자본이익률 또한 하락세를 맞이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주당 배당금 또한 DPS라고 하죠. DPS 또한 지지부진하게 흘러갔어요. 제가 알기로는 100원에서 150원 사이였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DPS 상승률도 저조하고 이 자동차 부품에 대한 섹터는 괜찮으나 다른 종목들 다 올라가는데 서현이화만 안 올라갔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서현이화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회사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이제 뭐 테슬라 그리고 현대차 같은 주요 자동차의 부품을 기술 공급에 대한 기업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종목이 어떻게 해서 내가 끌고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근거를 제시해 드리자면 이 부분에서 볼 수 있죠. 자, 화면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매출액은 증가했어요. 신기하죠? 매출액은 증가했는데 주가는 지지부진합니다. 자, 영업이익 또한 증가했어요. 영업이익 또한 작년에 증가했었고 4분기에서도 그리고 자본총계, 부채총계 또한 아주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은 중요한 건 뭐가 있죠? BPS라는 게 있어요. 5,837원에 유볼 또한 원래 스탠다드는 1,500에서 1,200 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6,400%예요. 부채 비율은 154%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이 회사가 튼튼하지만 주가에는 반영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참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이 지금은 각광을 못 받고 있지만 나중에 간다면 좀 더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미 23,200원까지 올라왔던 경력이 있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시장의 밀림에 따라서 같이 밀리고 영업이익에 대한 자본금이 증가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었죠. 자, 그러면은 지금 8월 5일이었죠. 8월 5일 날 블랙먼데이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폭이 아니라 하락적으로 계속 끌고 내려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대응해야 될 거는 추가 매수 자리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 시청자님도 이거를 끌고 가시면 돼요. 언제까지? 이 종목이 시청자님 평단가까지 올 때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연도 하반기에서 내년 중순까지, 내년 초에서 3, 4월까지는 지켜보고 있거든요, 이 종목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17,200원보다 약간 더 큰 구간, 갭상승에서 시작했던 구간에서 하락폭을 좀 크게 맞이했던, 음봉을 많이 맞이했던 절반 가격인 19,700원 선에서 매도 의견 드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굳이 제시해드리고 싶진 않겠지만 저는 11,000원 구간에서 손절가를 제시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최종 목표가 19,000 선에서 매도를 해주시는 것을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19,000원 선에서 좀 매도하자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서연이야, 지금 하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요, 시청자님 다시 한번 또 문의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서적이랑 또 햄버거 2가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원하는 선물이 혹시 있을까요? 저는 햄버거 받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시길 바랄게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연이야까지 좀 봤고요. 우리 너튜브의 사연들도 좀 만나볼까 합니다. 우리 존중님이 어제 아이폰 16 주신다고 하셔서 감사했습니다. 누가 아이폰을 좀 준다고 했나 봐요. 그리고 BMW님이 영욱 전문가님 팬입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제 팬덤도 좀 뭔가 우리 전문가님 생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응원과 또 지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꿈돌이님도 전화 주신 분이 설레인 것 같아요. 목소리가 이러네요. 햄버거 너무 기대돼요 하는데 여러분들 햄버거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댓글에 되게 많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선물 받으실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026958-908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정말 100% 저희가 햄버거 선물 드리고 너튜브나 문자도 환영합니다. 샵 9083 혹은 너튜브에 제 사이트 경제TV 검색하셔서 여러분들의 종목 사연들을 올려주세요. 추석맞이 이벤트 선물 저희가 왕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너튜브 본 김에 너튜브 사연을 만나봐야겠습니다. 브로드TD님이 제주 맥주요 하시면서 맥주값을 넘어 치킨값까지 벌고 싶어요. 매도 타점 저 어디로 봐야 할까요?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치킨도 좋아하시고 맥주도 좋아하시는 분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3,100원이면은 그래도 소폭은 조금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와, 제주 맥주는 계속 박스권에서 지지부지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보면은 지난 8월 5일이죠. 뭐 감자를 또 결정했다 이런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의 분위기들은 좀 제주 맥주가 좋지는 않은데 이게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재무제표에 우리 전문가잖아요. 전영욱 전문가님이 지금 재무제표를 보시면서 얘기할 시점은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단은 재무제표를 보기에 앞서서 이 제주 맥주는 굉장히 이슈가 많았었어요. 무상감자, 유상증자 등등 이슈가 너무 많았는데 저는 이제 유상증자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어? 제주 맥주의 주가가 조금씩 하락하고 있었을 때 이유가 유상증자 납입일이 계속해서 밀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좀 커지니까 이 매도세가 계속 출렁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유상증자에 대한 납입일 연기가 계속적으로 조금은 불안정성을 가져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3월에 이제 체제주도 변경으로 인해서 100억 원의 운영자금 조달을 하고서 이제 유상증자를 추진했었죠. 근데 납입일이 계속 밀리면서 주가도 함께 밀렸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님이 3,100원에 비중 조절 아주 잘하셨습니다. 다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시청자님. 자, 저는 개인적으로 실적 장세 위주로 좀 매매를 하는 편입니다. 자, 근데 제주 맥주는 3년 연속 적자였어요. 제주 맥주는 3년 연속 적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뭔가 이슈가 많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2022년 4월 그리고 2023년 4월 분기에서도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가 돈이 있는 회사였냐? 라고 여쭤보신다면 잠정 실적입니다. 2023년에는 4분기에는 잠정 실적이었어요, 시청자님. 근데 저는 이런 종목을 매매하는 것보다는 좀 더 좋은 종목을 매매하셨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지분 분석 한번 들어가 볼게요. 최대 주주 지분이 6.8%예요. WHM이 가장 큰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저는 대주주의 퍼센테이지 지분율이
20% 이하는 조금 좀 이제 다른 종목을 바라봐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의 끝났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재무제표 또 보시면은 유동비율과 부채 비율 보시면 2023년 4분기에는 부채 비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 3년 동안은 괜찮았지만 그러니까 주가도 올라갔었겠죠? 하지만 지금은 적자입니다. 자, 그럼 다시 스냅샷으로 돌아가 볼게요. BPS 1,500원, 게다가 PER은 잠정 실적입니다. PBR은 2.5배가 정확하다고 적절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3.1배라는 거 우리 시청자님, 제가 이 자리에서 소신 발언하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3년 연속 적자는 우리 시청자님의 계좌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종목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님이 다행히도 3,100원에 비중도 아주 적절하게 들어가셨어요. 이런 부분은 아주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소폭 상승세지만 마이너스 2%입니다. 여기서 단기적인 시세로 우리 시청자님이 약간의 소폭 상승세를 더해준다면 저는 그 즉시 매도하는 것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우, 우리 뭐 은주님도 댓글이 시원시원하게 전문가님이 얘기해 주시니까 속이 다 시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일단은 우리 브로드티디님 들으셨죠? 3년 연속 적자는 좀 피해야 된다는 점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전략대로 한번 대응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햄버거 안 드릴 수가 없잖아요. 맛있게 드시라고 햄버거 선물 드릴게요. 방송 끝나고 제작진 전화 받아주세요. 축하드려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우리 대한화섬 문자가 와서 볼까요? 106,000원에 지금 10% 비중 담고 있는 종목인데요.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해요. 라고 했습니다. 2시간 전에 자사주 50억 취득 결정이 났고요. 주가는 또 관련해서 쭉 올라가는 움직임들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자사주를 좀 취득했다라는 거는 좀 긍정적으로 주가 해석이 되던데 이런 거 호재로서 좀 더 모멘텀 갈 수 있는 이유가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환화섬이라는 종목을 굉장히 오래 지켜봤습니다. 오래 그래요? 지켜봤고, 네, 굉장히 이제 지금 주가가 지지부진했다가 갑자기 오늘 갭상승에서 시작했죠. 자, 먼저 이 이유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일단 대환화섬 같은 경우에는 폴리에스터를 제조하고 이제 판매를 하는 기업입니다. 이 폴리에스터를 가장 크게 매출의 비중을 차지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폴리에스테르는 이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재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주가가 급상승한 이유는 자사주를 취득하면서 자사주 취득 결정을 하면서 이게 호재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한화섬에 대해서 이제 한번 기업 분석도 먼저 풀어가 드리자면은 영업이익은 좀 점차 줄어들었었어요. 2022년 4분기에서는 작년 대비 2배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도 반영이 됐었죠. 이런 거는 굉장히 호재라고 작용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2023년 4분기죠. 마지막에 24억이었어요. 약간 소폭 줄어들었지만 대한화섬이라는 같은 경우는 폴리에스테르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글로벌 경쟁의 기술력이 발전함에 따라 이 폴리에스테르라는 재료를 타 국가에서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열리기 시작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이라든가 일본에서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폴리에스테르를 제조하고 영위하고 있는 그 사업체에 대해서는 조금은 저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으로 봐서는 이 회사가 그렇다고 나쁘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일단 유보율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만입니다. 1000%.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는 보여지긴 하나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106,000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106,000원 부근까지 지금 올라와줬어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금 수익 구간이시면 얼른 매도해 주시는 것을 제시해드리고 싶어요. 네, 저는 그렇게 바라보겠습니다. 대한화섬은 일단 수익 구간이면 좀 얼른 이익 실현을 하자 이렇게 얘기해 주셨거든요. 아마 자사주처럼 이런 좋은 소식이 있을 때는 좀 어느 정도 이익 실현하는 게 시장의 분위기가 좀 변동성 크잖아요. 그럴 때는 좀 잘 참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우리 꿈돌이님은 너튜브에서 선물이 햄버거냐 라면 받침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우리 서적 있잖아요. 여러분들 굉장히 유익한 겁니다. 라면 받침으로 쓰지 말아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은주님의 사연 보겠습니다. 재룡전기예요. 지금은 65,000원에요. 비중 한 20% 들고 있는 종목이에요. 저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변압기 관련주죠. 워낙 또 전력기기 섹터는 앞으로도 쭉쭉 잘 갈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전기도 있고요. 빠진 듯 하시면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미련을 못 버리는 분들이 조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쵸. 높아도 다시 들어가 봐야 되나? 그쵸. 이런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저는 일단 이 시장에서만큼은 미련을 안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항상 통제하고 살아왔어요, 저희는 통제를 당하고 살았죠. 하지만 이 시장에서만큼은 우리가 우리 마음을 좀 통제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미련보다는 일단은 재룡전기에 대해서 한번 또 볼게요. 재룡전기.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평단가가 65,000원입니다. 예, 65,000원이에요. 비중은 20%죠. 65,000원에 20%면은 나름 선방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룡전기가 최근에 변압기 수출 호조에서 조금씩 주가가 다시금 올라와 주고 있고 저는 재룡전기 또한 좋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8월 달에 전기에 대한 이슈 그리고 변압기에 대한 수출 호조 속에서 굉장히 많이 큰 상승 여력이 있었고 전력 시장 확대에 대해서도 이제 그런 테마로 급등을 했었죠. 자, 그럼 중요한 거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평단가가 65,000원입니다. 자, 65,000원까지 가려면은 우리는 조금은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조금씩 밀리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룡전기는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력 설비에 대한 또 수요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물론 AI 섹터나 이제 그런 반도체 지수에 대해서는 조금씩 밀려주고 있지만 전기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 분석으로 보자면은 전년 대비 매출액이 굉장히 많이 성장했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엄청 많이 성장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있죠. 유보율 그리고 부채 비율, 자산 총계, 부채 총계 또한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고 PBR과 BPS 또한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BPS가 7,770원 그리고 PBR이 2.58배입니다. 원래 제 기준에서는 PBR이 2.5배 이하면 괜찮겠지만 2.58배는 약간 애교스럽게 봐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BPS가 7,000원이었어요.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평단가 금액은 지금 65,000원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약간의 반등을 줬을 때 우리는 빨리 빠져나야 된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이 단기적인 수급에 대해서는 우리도 단기적으로 쳐다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약간 소폭 반등을 줬던 구간에서 75,000원 구간보다는 약간 작은 74,000원 구간에서 우리는 매도를 하고 얼른 빠져나오는 것을 제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74,000원 부근에서 좀 얼른 빠져나오자 재룡전기에 대한 얘기 해주셨거든요. 잘 파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흥구석유, 금호석유 같이 살펴볼게요. 141,000원에요. 35% 비중이고요. 7812번님의 사연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아무래도 빠지고 있는 종목이 될 것 같고요. 어제도 빠졌고 오늘도 빠졌고 계속 쭉쭉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평단가를 좀 낮추는 게 전략이 될런지 아니면 좀 기다리는 게 맞는 건지 둘 중 하나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전략일까요? 저는 일단 비중이 35%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관망하는 자세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이 문의 주신 게 이제 또 금요석유라는 종목입니다. 금요석유가 일단 어떤 회사냐면 합성고무를 이제 만드는 기업입니다. 합성고무를 만드는 기업인데 석유화학 시장이 지금은 많이 지지부진해요. 전반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성고무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해야겠다고 최근에 금호석유도 말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석유 시장이 불확실하고 되게 업황이 불호황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요석유에 대한 실적 상승세는 하반기에는 좀 기대가 돼요. 왜? 우리는 지금 합성고무에 대해서 금호석유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천연고무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천연고무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유럽권에서 말레이시아 그리고 인도네시아를 규제를 앞서고 있어요. 그 규제를 하면서 천연고무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 천연고무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같이 상승했던 게 또 합성고무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장갑이나 이런 빨간 장갑이라고 하죠. 공사할 때 많이 쓰는 그런 장갑을 쓸 때 많이 들어가는 게 NBA 라텍스거든요. 네. 그런 NBA 라텍스에 대한 수출도 전월 대비 상승해 주고 있고 가격도 올라가 주고 있으면 우리가 또 해볼 수 있는 게 뭐죠? 실적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자, 그럼 하반기까지 끌고 가면은 좋겠지만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게 141,000원 구간이에요.
14만 1,000원 구간입니다. 지금은 좀 빠지고 있어요. 지금은 시장도 같이 밀리고 있고 14만 1,000원 구간에서 빠지고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번 연도 하반기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거든요. 자, 그러면은 빼놓을 수가 없죠. 기업 분석 들어가 볼게요. 꾸준하게 성장했어요. 이 회사는 꾸준하게 성장을 했었고 매출액도 점차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올라간 게 아니라 회복을 하고 있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2022년 4분기에서는 이미 7조 9천억 그리고 6조 3천억의 매출을 올리고 있었죠. 그 다음에 추정치 에스티메이트에서는 7조 1천억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매출이 회복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영업이익 또한 다시 한번 4천억으로 회복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자, 그러면은 EPS가 이제 13,000원 그리고 BPS 또한 20만 원으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PBR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에는 0.7%, 자 0.7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평가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우리 시청자님이 굳이 지금에서 고민하시지 마시고 이 종목이 만약에 16만 원 이상까지 올라 주신다면은 다시 한번 전화 드려서 제가 AS 진행해 드릴 텐데 단기적으로 시세로 봤을 때 그리고 단기 그리고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16만 원 선에서 매도를 해주시면 우리 시청자님이 수익 실현을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난 더 끌고 가고 싶다, 난 기대가 된다 하시면은 16만 원 선에서 다시 한번 전화 주셔서 AS 진행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열정적으로 진단해 주신 것 같아요. 7812번님은 16만 원까지 보시고요. 일단 거기서 이익 실현하시고 그게 안 되면 여기서 어떻게 할지 고민된다면 다시 전화 주세요. 전영욱 전문가 AS 해드리겠습니다. 햄버거 선물 저희 드릴게요. 방송 끝나고 전화 꼭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 시청자분들이 우리 상품권 모아서 주슐랭 시청자 회식 파티 할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데 구독자 지금 생방송으로 한 300명 정도 모으면 그때 보이는 방송 한번 해볼까 봐요. 어떠세요? 전 좋습니다. 함께 하시겠어요? 네, 함께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놀러 오셔서요. 한번 300명 넘어가면 그때 한번 저희 보이는 방송 여러분들 한번 초대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을. 자, 그러면 이제 전영욱 전문가님의 수익의 맛 종목들을 어떻게 잘 가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먼저 화면 통해서 수익률 만나보겠습니다. 자, 전영욱 전문가 수익의 맛입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네, 드디어 100%가 넘는 종목이 탄생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종근당, SPG, GSE, 한전, KPS까지 모두 흐름세가 너무 좋습니다. 하나씩 그럼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우리는 박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댓글로 보고 계신 분들 박수 좀 주세요. 왜냐? 오늘 특별한 날입니다. 바로 전영욱 전문가님의 왼쪽 가슴 배지를 한번 보여주세요. PD님 클로즈업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전영욱 전문가가 아니라 주슐랭의 첫 번째 마스터 셰프로 등극이 되신 날인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에 군바리 원스타 준장 같다. 다시 군 입대하세요.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원스타 딱 달아보시니까 어떠세요? 네, 장성입니다. 네, 장성이고요. 네. 저는 이제 원스타로 끝날 게 아니라 네. 투스타, 쓰리스타까지 갈 자신이 있다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충성 한번 해주시죠. 네, 충성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충성한 김에 FN 가이드 볼게요. 지금 100.4예요. 104.4%. 와, 이런 시장에서 100%가 넘는 종목이 나왔다는 거는 놀랍습니다. 진짜 대단하죠. 자, 후발주자로 나섰던 우리 전영욱 전문가의 100% 종목 FN 가이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미 이익 실현했던 분들은 좀 다 매도를 했던 상황일까요? 네. 일단 FN 가이드를 매도를 하신 분들은 정말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FN 가이드. 제가 처음에 이 종목을 제시해드렸을 때 아마 모든 분들이 지금 이 시국에서 제약바이오, 지금 이제 전기, 일렉트릭, 뭐 제일 일렉트릭 다 가고 있는데 왜 하필 FN 가이드일까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는 근데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A라는 섹터가 있을 때 B라는 섹터를 쳐다봐야 된다. A라는 섹터가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는 우리는 더 큰 수익률을 위해서 B라는 sek터를 쳐다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A라는 섹터를 그냥 버릴까요? 아니죠. 단기적으로 시세를 봤을 때 우리가 여기서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큼 보고 그 다음에 B라는 섹터를 계속 눈여겨 쳐다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FN 가이드 딱히 섹터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건 바로 기업 분석에서 있었습니다. 아하. 기업 분석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한 이슈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만 있었습니다. 더그룹 콘텐츠에 대한 협약.
그러면은 그 더그룹 콘텐츠가 협약을 맺고 이 종목이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해 드린다면 그 더그룹 콘텐츠와 협약을 했을 때 누군가는 또 투자를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제가 제시해 드렸고 저는 이 종목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야, 네. 대단합니다. 저는 이 종목으로 끝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예, 최소 2스타, 3스타까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진짜 이런 시장에서 진짜 한 지지난주만이라도 이걸 살 걸 그랬다 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잠시 뒤에 또 수익의 맛 힌트를 통해 제2의 FN 가이드 종목 보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GSE 살펴볼게요. 지금 소폭 상승 수익 나고 있거든요. 4.47%.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좀 저는 보고 있는데 어디까지 좀 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전략 그대로 유지인가요? 네, 저는 FN 가이드 이후에 더불어서 이제 GSE라는 종목이 있었죠.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GSE는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으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저는 이 종목을 이번 연도 하반기까지 보려고 이제 제시를 해드렸기 때문에 아직은 시작도 안 했다. 아직은.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GSE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8월 달에 큰 상승폭에서 다시 한번 눌려주는 구간에서 이제 다시 이제 또 상승 추세에 들어서려고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GSE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다른 쪽으로 섹터가 또 흘러가고 있겠지만 또 GSE가 큰 상승률을 안겨줄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잘 갈 거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니까요. GS에 여러분도 한번 관심주로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네요. 지금 뭐 댓글에 전문가님 100% 넘는 종목도 알려주세요 하시는데요. 일단 어떤 종목을 오늘 좀 들고 오셨을지 화면을 통해서 힌트 저희 드릴게요.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익의 맛 힌트입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하나씩 볼게요. 기억, 디귿, 지읒, 기억, 비읍, 이응 이렇게 되는데 6글자입니다. 한번 자세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아, 네. 일단은 화면을 보시면 옷이 있습니다. 옷이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 회사가 옷을 판매한다기보다는 좀 속옷에 더 관심이 많았거든요. 근데 최근부터 이제 옷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제가 저런 이제 옷이 있는 그림을 갖고 왔어요.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사실 저 옷을 본다고 한다면 초성과 함께 맞춰준다면 저는 거의 다 드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분들이 한번 맞춰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속옷을 좀 보고 얘기를 하셨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저는 BYC가 속옷의 뭐 대표 주자가 아니었나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을 달아주신 게 키다졸 카브람 이렇게 얘기도 해주시고 키드존 큰바위 그리고 너무 지금 멘트하기가 어려운 게 6글자라서요 이렇게도 얘기하네요. 카드 좀 켜봐요 이런 것도 있어요. 전문가님. 네. 어렵대요. 이거 뭔가 댓글을 쓰기가 어려운 초성이었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여기서 뭐 원하는 댓글이 있으신가요? 저는 여기서 카드 지켜 보약 네, 댓글이 좀 마음에 드네요. 카드 좀 켜봐요. 이거요? 네. 알겠습니다. 카드 지켜 보약이 있군요. 아, 꿈돌이님. 자, 축하드립니다. 우리 꿈돌이님의 이 사연을 듣고 추석 선물 혹시 주시고 싶은 게 있다면? 저는 오늘 항상 작은 하트 드렸는데 오늘은 큰 하트, 좀 더 큰 하트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꿈돌이님 받아주시고요. 자세한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전문가님? 아, 네, 일단 종목명은 코데즈 컴바인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최근에 지속적으로 계속 끌고 올라오고 있고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과 같이 소위 작전했던 종목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작전을 했던 종목이어도 지금은 저점이면 매수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최근에 코데즈 컴바인이 기존에 했던 영캐주얼 이미지에 탈피를 하면서 다시 한번 전통 여성 의류에 대한 사업을 좀 더 확장을 하겠다고 말을 했어요. 여기서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거든요. 자, 그러면 최근에 신세계 인터내셔널, 대연, 그리고 안동 등 여성 기업 의료에 대해서 이제 인재들을 많이 대거 영입을 했습니다. 영입을 하고 나서 디자인 경쟁력 강화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이 힘쓰고 있고 새로운 사업으로 이제 추진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품절주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작전주로 인해서 대거 많이 상승을 했었고 코스닥 2위까지도 올라갔던 종목 중 하나였죠. 굉장히 핫했던 종목 중 하나인데 국내 시장에 대한 주감이 눌리고 주가가 계속해서 눌리고 외국인의 부재 속에서 단기적인 수익으로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코데즈 컴바인을 들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코데즈 컴바인
컴바인 한번 볼게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크죠. 기업 분석 보시면은 늘 꾸준하게 40억에서 30억으로 이익을 내고 있었어요. 게다가 2023년 4분기에서는 29억으로 소폭 내렸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면서 거기서도 또 실적이 계속해서 좋고 있고, 그 다음에 대거 이제 디자인 부분에서도 많은 영재들을 이제 대거 영입해 왔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에서도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고, 영업이익 부분에서도 2024년 4분기 추정치에서도 좀 좋게 기록될 전망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유보율과 부채 비율은 약간 아쉬운 그림이지만 여기서 볼 때는 이제 29%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곱하기 4 정도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죠? 대략 100에서 110 사이거든요. 그러면 유보율에도 곱하기 5를 하면은 1000%가 넘어요. 그럼 비율상 몇 퍼센트죠? 1대 4 비율이면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BPS 봤을 때도 1,600원, 그리고 PBR이 1배 가치주에서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코데증 컴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하락폭이 컸다가 다시 한번 우상향하고 있는 추세로 전환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단기적으로 시세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코데즈 컴바인, 이제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1,800원에서 1,830원 사이로 잡아주시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2,3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450원으로 제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실적 기대감도 있고요. 더불어서 일단 새로운 시장 진출, 전통 여성복이라는 진출까지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표가로는 2,300원, 손절가 1,450원까지 가격 제시 도와드렸습니다. 자, 또 오늘 함께해 주신 또 전용훈 전문가님과 여기서 마무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가님. 네, 고맙습니다. 자, 소문난 주식 맛집 주술래기입니다. 오후장 흐름들 궁금하시죠? 오후장 킥포인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후장 킥포인트의 황윤기입니다. 오늘도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상승 업종과 하락 업종 알아보고 오후장 전략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추석을 앞둔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이 미증시는 상승 호조가 이어졌지만 우리 시장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결국 11시 반 구간부터 양시장 하락 전환한 모습이 지금 포착이 되고요. 코스피는 0.14%, 코스닥은 0.46% 하락으로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추석을 맞아서 긴 휴장 넘어져 이 FOMC까지 앞두고 있어서 관망세 피할 수 없었던 모습이고요. 오늘도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6천억 원 넘게 매도를 하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같은 시장 안에서 상승 업종 그리고 하락 업종 짚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상승 업종 알아보시죠. 자, 오늘 상승 테마로는 바로 대왕 고래주 테마 올라와 있습니다. 동해 가스전 개발 시동 걸었다라고 하네요. 자세한 종목별 흐름 체크해봅니다. 자, 오랜만에 대왕고래 테마주들에게 수급이 다시 한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우리나라 동해에 석유가스가 있을 가능성을 발표하면서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가스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라고 발표했던 바가 있었죠. 올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탐사 작업을 시작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지금 기대감 다시 한번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때 총 5번의 시추가 필요하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 5개의 유망 구조를 실제로 시추하는데 비용이 2조 5천억 원이나 될 것을 시사하면서 이 관련주들에게 수급 들어오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고요. 또 이 대왕고래 테마에 관심을 보여왔던 해외 석유 기업들이 이달 한국을 찾아서 직접 사업성을 확인한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관련주들 수급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자, 가장 상단의 GS 글로벌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1.23% 상승을 켜면서 가장 큰 폭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화성 밸브, 성광밴드, DK락 역시 빨간불 짙게 켜주고 있습니다. 동양철근 역시 3.89% 상승을 켜주고 있고요. 자, 이 가운데서 DK락 같은 경우에는 11조 원 규모의 경북 울진에 위치한 원자력 발전소의 수혜까지 들어오면서 상승불 켜주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승 테마로 대왕굴의 테마 짚어봤고요. 다음으로는 떨어지고 있는 테마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떨어지고 있는 업종은 바로 반도체, 아쉽게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 반도체 장비주, 하루 만에 끝난 반도체 훈풍이죠. 자세한 종목별 흐름 체크해봅니다. 자, 전일 시장을 이끌었던 반도체 장비주, 오늘은 다시 한번 쉬어갑니다. 이번에 엔비디아 훈풍이 우리나라에서는 결국 하루만 가는 모습인데요. 간밤 엔비디아가 1.92% 또다시 상승을 해줬지만 인텔 같은 경우 다른 반도체주들은 대부분 하락을 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24% 하락 마감을 했었습니다. 자, 여기에 증권가에서는 반도체 종목에 대한 연간 예상 실적치를 줄줄이 낮춘 점도 영향을 미치면서 국내 반도체주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 포착이 되고 있고요. 이 반도체 기업들의 3분기 이익을 예상을 했을 때 지난 실적에 비해서 비교적 약하다면서 이 스마트폰과 같은 전통 디바이스 수요가 개선되지 않았음을 시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삼성전자 장중에 6만 5천 원 선 다시 한번 무너지기도 했고요. 지금 어느덧 3분기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는데 오는 9월 25일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 점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장 상단의 파도부터 보겠습니다. 4%대 하락불 켜주고 있고요. 지금 퀄리타스 반도체가 6.59%로 가장 큰 폭의 하락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원익 IPS, 오로스 테크놀로지, PSK 홀딩스까지 하락불 켜주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승 업종과 하락 업종 짚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사무님 모시고 오후장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확실히 추석과 FOMC 앞두고 경계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반등해줬던 반도체 다시 내려갔고요. 그렇지만 조선이나 은행주들은 비교적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희 오후장 전략은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네, 사실 뭐 어제와 그제,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시장의 모습들이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게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계속 매도합니다라는 말씀을 가장 많이 드렸던 것 같고요. 반도체가 하락합니다라는 말씀도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어제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종가 기준으로 보면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이었는데 이 어제의 그런 상승이 좀 하루 만에 끝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어제도 추가적인 상승은 계속적으로 좀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전기전자 쪽으로 오늘도 강하게 매도가 나오고 있죠. 외국인이 6,265억 원 오늘도 순매도합니다. 어제 2,782억 원 순매수했는데 어제 순매수는 좋았는데 오늘 다시 훨씬 큰 금액으로 순매도를 한다라는 점, 그리고 이 전기전자 섹터와 이 의약품 섹터, 헬스케어 쪽으로 매도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전기전자, 반도체 쪽으로, 그리고 2차 전지와 반도체 두 섹터로 약 한 7천억 원 가까운 그런 순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의약품, 헬스케어 쪽으로 400억의 순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을 이끌기 위해서는, 시장의 상승을 좀 힘있게 올려주기 위해서는 반도체 그리고 이 헬스케어가 지금 상승을 해줘야 되는데 이 연속성이 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오르더라도 어제 같은 경우 사실 굉장히 좋은 상승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건 이 섹터들에 대한 상승 연속성을 우리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 상승 연속성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불안감이 한쪽에는 있었던 거거든요. 이 상승이 여전히 오늘도 나타나지 못한다라는 점이 오전 시장이 좀 안타까운 점이고요. 그래도 강세를 보이는 게 자동차, 그리고 조선, 그리고 이 은행주와 보험주입니다. 다 밸류업 관련된 이 종목들이 많죠. 시장의 이 하반기로 가면서 밸류업 관련된 기대감이 좀 더 많이 올라가고 있고, 이 시장이 불안할 때 배당이라든지 이런 주주 친화 정책이 한 가지의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수급이 가고는 있는데 최근 들어서 특징이 연속성은 좀 없죠. 오후장도 같이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연속성이 좀 부재하다라는 점. 최근에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 자동차와 은행이 오릅니다. 근데 다음 주 목요일이죠. 그다음 거래일이. 다음 주 목요일에도 오를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연속성이 올라봤자 한 이틀 정도 오르고요. 3일 연속 오르는 종목은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수가 적습니다. 상승에 대한 연속성이
굉장히 낮다라는 점. 그래서 길게 보시는 분들은 FOMC 이후를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매매를 하시더라도 좀 하루에서 한 이틀 정도 좀 짧게 매매하시는 게 수익률 면에 있어서는 훨씬 좋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시장이 바닥을 확실하게 찍었느냐, 바닥이 확인이 되었느냐라는 부분들 봤을 때 밸류상으로는 2,500선 정도,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전에 이 8월 5일 급락했을 때가 이 PBR이 0.89배 정도 수준입니다. 지금 그 정도를 따지면 2,490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2,500선 초반에서 2,400선 후반 정도가 이 밸류상으로는 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시장의 움직임을 통해서 확인한다라면은 반도체와 헬스케어가 추세적인 상승까지는 아니더라도 여기가 확실히 바닥이다라는 확신이 좀 와야지 거기가 지수의 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섹터별로는 바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도체와 헬스케어를 계속적으로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매매를 위해서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좀 더 시장이 안정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FOMC까지 끝나야 됩니다. FOMC 이후를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이전에는 짧은 매매가 수익률 면이라든지 리스크 관리 측에서 상당히 좀 유리한 그런 매매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와 제약바이오 바닥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역시나 FOMC 이전까지 보수적으로 관망하는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무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후장 킥포인트였습니다. 자, 맛있는 이슈 분석 마지슈 시간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 먼저 소개시켜 드릴게요. 인베스트먼트 이주연 대표님과 FR 자산관리의 길건우 대표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두 분과 나눠볼 첫 번째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엔캐리 청산 리스크로 수출주에 타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재앙이 될 수가 있다. 엔캐리 청산 쓰나미가 증시를 덮칠 거다. 굉장히 안 좋은 기사들이 너무 쏟아집니다. 2차 블랙 먼데이까지 올 수 있다라고는 하는데 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지 일단 길건우 대표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이제 일본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예, 딴 데는 떨어뜨리고 있는데 얘들이 이제 올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엔캐리 청산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제 이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블랙 먼데이 때 일본 빠졌고요, 우리나라 빠졌고요, 대만 빠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 나라의 특징은 뭐냐면 결론은 달러와 다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한 군데가 예를 들면 강세를 띠면은 다른 데도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너무 강세로 가다 보면은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이 나오는 건데, 일본이 그러면 금리를 계속 만약에 올린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데, 일본이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있습니다. 아마 초반에는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해서 조금 시장에서는 왔다 갔다 동조하는 움직임을 보이기는 하겠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저는 별 상관 없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미국도 떨어뜨리고 우리나라도 어찌됐건 9월 달에 FOMC에서 금리 인하를 결정하고 나면 우리나라도 10월 달에 아마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일본은 니네 갈 길 가라. 우리도 우리 갈 길 가겠다라고 하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금리가 우리가 미국을 동조하게 내려가게 되면은 저는 별 상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 일본에서 10월이냐 12월이냐 또 금리 금리를 추가 올린다. 인상에 대한 네,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노이즈는 있을 수는 있지만 8월에 블랙 먼데이처럼 그 정도까지 폭락은 없을 거다. 네. 라는 게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일본 입장에서 사실 최근에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그 이제 실질 임금이 27개월 만에 증가세라고. 항상 그 제로 금리에서 살다가 맞아요. 갑자기 밥 먹으러 갔는데 빵값이 올랐어요.
도시락값 올랐어요. 이게 지금 처음 느끼고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들 입장에서도 이제 고민도 많은데, 그쵸. 뭐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인플레이션이 이제 생긴 거니까 당분간은 금리 인상 기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뭐 엔화 강세도 여전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엔화 강세 이어질 거고 그 일본의 금리는 또 인상이 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러나 시장에 영향이 그렇게 좀 크진 않을 것 같다라고 좀 정리를 해주셨어요. 일본 뭐 추가적 금리 인상 신호로 인해서 뭐 우려감이 있다라고 하는데 아까 좀 원인을 좀 얘기는 해주셨지만 이주연 대표님이 보셨을 때도 이 엔캐리도 여기에 대한 청산 우려. 그러니까 어디 또 우리 시장에 왜 미치는지, 우려가 왜 커지고 있는지 뭐 따로 또 보시는 부분이 있다면 어느 포인트가 또 될까요? 일단은 속도가 좀 중요하다고 지금은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BOJ에서 뭐 다음 주에 BOJ가 또 있기도 하고요. 곧 있으면 뭐 자민당 선거도 있고 일본 내에서는 여러 이벤트들이 좀 있는 상황인데 일단 중요한 거는 BOJ에서 올해 안에 연내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일단은 만약에 이 일본이 금리를 좀 올리고 그리고 만약에 미국이 금리 인하 속도가 이번에 뭐 베이비 컷이 아니라 빅컷이 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금리 그 격차가 굉장히 빠르게 축소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사실 엔캐리에 대한 어떤 우려감을 좀 자극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그 평가 절하가 돼 있었던 이 엔화가 다시 달러 대비해서 조금 강세를 보이면서 그런 점들을 좀 봤을 때 우리나라도 사실 엔화와는 좀 동조되는 현상이 굉장히 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화가 또 약해지면은 우리나라 원화도 같이 좀 이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인해서 아까 앞서서도 뭐 주제가 수출주 타격에 대한 얘기였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그 달러가 너무너무 강했기 때문에 사실 수출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달러로 돈을 벌어들이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좀 환차익을 얻었었는데 이제는 그런 환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축소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들이 사실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좀 실적이 잘 나왔었던 업종이 조선주들 그리고 자동차 이런 업종들인데 그쪽 중심으로 사실 그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다만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조선주들은 이미 그 연간으로 사실 사업에 대해서 좀 짤 때 환율을 당연히 고려를 하겠죠. 근데 지금 좀 추정한 걸 보니까 그 원달러 환율을 한 1,280원 정도로 이제 가정을 해놓고 사업성을 좀 꾸렸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은 사실 1,300원 이상이기 때문에 뭐 1,280원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환차 손에 대한 걱정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물론 뭐 수익성이 조금 뭐 환율이 높을 때에 비해서는 조금 줄어들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환차 손에 대한 걱정은 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아직까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히려 좀 엔화가 강해지게 되면은 한국 자동차 기업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좀 일본 내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토요타라던가 혼다 이런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사업성을 짤 때 이제 엔달러 환율을 좀 고려를 해서 좀 짜는데 그 동안에 사실 엔화가 엄청나게 약세였기 때문에 뭐 토요타나 혼다 같은 기업들도 이제 그 수출을 할 때 굉장한 수혜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엔화가 다시 강해지게 되면은 이제 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한 144엔에서 145엔 정도로 기준을 잡고 정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142엔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은 오히려 조금 이 수익성이 많이 축소가 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글로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토요타라던가 혼다 이런 자동차 기업들이랑 그리고 현대차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오히려 현차에 대한 좀 매력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수익성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을 작용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앞서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향력은 좀 제한적일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분 다 영향은 좀 제한적일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수출주 투자 전략은 조선주는 환차익 영향이 조금 제한적이고 있긴 있겠지만 그리고 또 자동차는 수익성 오히려 좋아질 거다. 이렇게 또 수출 내에서도 등락이 엇갈릴 것 같네요. 보면은 뭐 계속 타격을 받을 것 같은 안 좋은 기업 얘기를 한다면 여긴 또 조선주를 뽑아주셨는데 길고은 대표님은 어느 쪽으로 보고 계신지 뭐 이렇게 되면 또 외국인의 수급 이탈이 좀 가속화되는 건 아닌지 이런 우려감도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외국인들이 이제 수급 이탈하는 게 꼭 엔캐리 때문일까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요? 많은 이유 중에 하나인 거지. 사실은 그것 때문에 수급 이탈이 많은 건 아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이탈이 뭐 굳이 엔캐리 지금 이번에 한 번 더 올린다라고 해서 가속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9월 금리 인하 이슈가 사실은 네.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여기에 시장에서 반응을 해서 수급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엔캐리 트레이드를 미리 걱정해서 움직인다라는 거는 뭐 저는 아직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뭐 이제 10월, 12월 중에 뭐 진짜 올린다라고 하면 그때는 시장에서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네. 항상 그 웨이브도 첫 번째 게 조금 세게 느껴지지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렇게 느껴지지는 그쵸, 않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슈가 뭐 대외적인 이슈들도 굉장히 민감하지만 국내 이슈도 저는 무시는 못한다고 봅니다. 9월 달에 안 그래도 수급이 없는데 이런 조그마한 이슈가 있으면 수급이 조금만 빠져도 크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제 국내 그 수급 이슈가 저는 금투세 이슈 아마 전문가님들 얘기 계속 많이 할 거예요. 네. 이게 조금 결론이 빨리 나온다라고 하면 뭐 개인 투자자들도 기관들도 어찌됐건 수급이 조금 더 강하게 들어올 수 있고 그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상황에서 주가도 괜찮고 실적도 괜찮다? 외국인이 돌아오는 건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뭐 굳이 뭐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은 있지만 뭐 길게 볼 때는 굳이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글로벌적인 이슈, 금투세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우리 시장이 조금 더 이탈이 되는 부분들, 외국인 수급이 이탈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또 관련해서는 투자 피해 업종들 보면 수출주 쪽으로 아무래도 좀 피해를 보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 살짝 해주신 것 같아요. 금융권에서 엔캐리 트레이드 관련해서 청산 여기에 대해서는 시장의 의견은 좀 엇갈려요. 뭐 시장의 암초다, 아니다, 미비할 거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두 분 다 미비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왜 미비하다고 생각하는지 약간 이주연 대표님께 조금만 더 들어볼까 합니다. 하는 전망처럼 좀 엔캐리 트레이드에 관련한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왜 미비할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앞서서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해주셨죠. 어느 정도 그 지난 블랙 먼데이 때 가장 충격이 컸었죠. 근데 그때 강도가 사실 가장 강했었고요. 일단 정확한 규모는 추측을 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뭐 외신에서도 그렇고 어느 정도 좀 절반 이상 그리고 70%까지는 엔캐리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다, 청산이 된 것 같다 이렇게 좀 의견들을 내놓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남은 물량이 앞선 뭐 블랙 먼데이 때보다는 좀 많이 줄어들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점차 그런 우려감 자체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그런 흐름들은 계속 이어질 거기 때문에 앞서 뭐 우리가 예상치도 못했던 그런 상황에서 받아들였던 그런 블랙 먼데이 당시의 어떤 충격보다는 강도가 사실 덜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점점 그 둔감도가 이게 점점 이렇게 강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좀 충격 자체는 좀 제한적으로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론 9월 달 이번 달에는 좀 유동성이 많이 부족한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규 자금도 좀 투입하지 않고 들어오기도 조금 힘든 그런 외부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추가적인 어떤 자금으로 인한 변동성은 좀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잠잠해질 거고 시장에서도 좀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우려감은 상대적으로 덜어도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좀 그래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까 봐요. 미국은 금리 인하, 일본은 금리 인상. 참 우리 국장 총체적 난국이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은데요. 그래도 포트 안에 꼭 남겨놔야 될 섹터나 종목이 있다면 길 대표님 입장에서는 좀 어떤 걸까요? 뭐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수급에 따라서 변화가 조금 많이 있으니까요. 뭐 최근 들어서 어찌됐건 수급이 들어오는 거는 금리 인하에 더 베팅하는 섹터들이 수급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8월에 블랙 먼데이 나오고 나서도 제일 빨리 회복한 게 사실은 바이오랑 건설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어찌됐건 금리 인하에 굉장히 민감한 애들이기 때문에 저는 지속적으로 조금 회자가 되지 않을까. 올라갔다 내려갔다도 하고 수급도 들어왔다 빠졌다도 강하게 아마 왔다 갔다 할 거거든요. 그러면 어찌됐건 주가를 움직이는 거는 뭐 실적도 있지만 수급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수급이 몰리는 섹터 쪽으로 베팅을 하시는 게 맞고 근데 그 몰리는 섹터가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뭐 바이오 쪽에 몰린다라고 해도 실적이 안 좋거나 향후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수급 자체가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감안하시면서 들어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플러스 알파로 또 이제 수급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게 미 대선에 대한 수급도 아마 체크를 많이 하시긴 하셔야 될 거예요. 최근에 이제 토론을 했는데 어찌됐건 해리스 우세가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리스 트레이딩이 또 시장에서 조금 부각이 되는 것 같은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항상 미국 대선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엎치락뒤치락이 아마 마지막까지는 계속 갈 거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뭐 해리스 트레이드, 뭐 트럼프 트레이드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하나 체크하셔야 될 게 수급이
그렇게 길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뭐 길어봤자 한 3일에서 4일 정도밖에 안 들어오니까 그 스케줄 조금 감안하셔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명절 지나고 나면은 어찌됐건 뭐 금리 인하 이슈도 있지만 하반기가 7, 8, 9잖아요. 그렇죠. 근데 명절 지나고 FOMC 나오면 한 주는 금리 인하 얘기가 쭉 나오겠지만 9월 말 10월 초가 되면요. 또 실적 시즌입니다. 네, 그래서 뭐 3분기 실적 어떠냐, 뭐 기업들 뭐가 좋냐, 뭐 이런 것들 얘기가 많이 나올 거고요. 앞에서 이제 주연 대표님이 자동차 잠깐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네, 근데 자동차 수출입 실적 보면요, 괜찮아요. 네, 그다음에 현대가 이번에 또 GM이랑 손잡는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플러스 알파 수혜까지 저는 충분히 9월 말 10월 초 되면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여러 가지 섹터를 골고루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이 기반되어 있는 실적주를 보거나 자동차도 보거나 일단 뭐 헬스 트레이드는 짧고 뭐 정치 테마주들은 짧게 좀 봐야 된다 이런 얘기하시면서 바이오 건설 섹터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이지현 대표님이 좀 담아볼 만한 종목으로는 좀 어떤 걸 보고 있을지 먼저 종목들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사주시프드, 한현시스템 다양하게 있는데 원픽주 살펴보겠습니다. 코리아 FT 들고 오셨습니다. 이야기 들어볼게요. 관심 있게 볼 만한 수출주로는 코리아 FT 들고 오셨는데 이유가 뭘까요? 앞서서도 자동차 말씀을 좀 드리기는 알럼 했는데 자동차일까요? 네, 일단 사실 우리 시장에서 좀 현대차가 그동안에 많이 부진했었잖아요. 네. 이거를 이제 좀 전문 용어로 억가라고 많이 하는데 좀 억가를 많이 당한 사실 종목이 현대차 그리고 자동차 업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워낙 좀 영업을 잘했었고 수출도 너무너무 잘하고 있었고 실적도 잘 나오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반영이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보였었습니다. 근데 일단은 앞서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현대차가 어제 GM과 함께 좀 협력한다, 이런 손을 잡는다라는 내용이 보도가 됐고요. 어제 미국 증시에서도 GM이 한 3%대 상승이 나왔고 오늘 우리 증시에서도 현대차가 한 2%대 상승 좀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일단은 GM과 현대차의 협력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좀 서로가 약한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GM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의 기업답게 좀 픽업 트럭, 뭐 대형 트럭 이런 것들에서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다만 전기차라던가 친환경 그리고 하이브리드 이쪽에서는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좀 뭐 이번 연도 그 출하량 전기차 출하량 목표를 25만 대를 잡았는데 뭐 상반기에 막 3만 대 팔고 이래가지고 좀 많이 실망감이 형성이 됐었습니다. 네, 근데 일단은 현대차랑은 비교되는 거는 GM은 좀 하이브리드 이쪽으로는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까 요거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았던 것 같고요. 그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캐즘으로 인해서 전기차 판매가 많이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이브리드 차량을 좀 잘 팔았죠. 네, 그러면서 사실 수익성을 많이 보완을 했고 좀 개선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다만 그런 점에서 좀 협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지금 GM이 부족한 부분이 이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쪽이기도 하고요. 만약에 GM이 새롭게 하이브리드에 대한 어떤 라인업이 추가가 된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현대차의 납품을 하이브리드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라인업에 대한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코리아 FT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부품, 그 캐니스터 관련해서 좀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90%가 현대차에서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고 나머지 10%가 GM입니다. 그래서 GM이 새롭게 그 하이브리드 차량을 출시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수혜를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쪽으로 좀 납품하고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하면서 또 코리아 FT 얘기해 주셨어요.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로 또 바라볼 만한 이슈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계 복원의 시작, 원전주의 특수를 좀 노려볼 수 있는 걸까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울에 대한 또 이슈 여러분들 오늘 좀 뜨겁습니다. 원전 3, 4호기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생태계 복원이 이제 본격적으로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느 정도 우리 시장에 경제 효과를 가져올지 길 대표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우리가 효과 받을 수 있을까요? 뭐 탈원전을 또 탈출한다 해서 탈탈원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어찌됐건 이제 기존의 원전 관련주들이 사실은 수주에 이제 거의 메말라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뭐 윤 대통령이 처음 취임할 때도 이제 탈원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원전 생태계에 굉장히 적극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신한울 3호기, 4호기가 이제 오늘 딱 시작됐잖아요. 어찌됐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건 시장 입장에서는 좋을 수밖에 없고요. 이번에 또
가까운 시일에 세코도 가시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보고 네. 해서 적극 세일즈를 나서다 보니까 원전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호재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생태계 자체는 굉장히 조금 여러 가지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정부에서도 신한울 3호기, 4호기를 착공해서 시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형 원전 설비 투자하면요 18% 세액 공제 감면까지 해주거든요. 안 할 수가 없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건 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우리나라 수준만 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도 지금 대부분 신재생 쪽에 뭐 유럽이 가장 먼저 원전을 포함시켰고요. 그다음에 미국도 포함시키고 최근 들어서 AI발 전력 부족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SMR 얘기도 또 계속 나오는데 결론 다 원전도 또 여기에 신재생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수급적인 면도 좋아요. 주변 환경도 좋아요. 그럼 결론은 물량입니다. 물량이라는 거는 이제 설비 투자를 해서 늘려야 되는데 기업들 입장에서 이거를 무작정 늘려놓기는 또 사실 불안하거든요. 왜냐면 누가 또 했는데 또 안 한다 막 이러면 난리 나니까. 손실 나니까요. 손실 나니까. 근데 18%를 세액 공제해준다? 18% 손실까지는 괜찮다는 겁니다. 안고 네. 갈 수 있는 어느 정도 캐파는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 외에도 그다음에 원전 일감에 주는 거 신한울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특별금융 해가지고 사실은 메인 업체들이 있고요. 그 밑에 또 납품하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있죠. 근데 원전은 워낙 공사 기간이 길어요. 원래 한 8년 정도 걸리는데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수주를 받았어도 이게 우리 회사에 입금이 되는 거는 사실은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첫 해에 조금 살아나는 건 굉장히 어려웠는데 작년 12월부터 선입금, 계약금의 선입금 항목이 한 30% 정도는 미리 정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숨통이 좀 튀거든요. 뭐 이런 것까지 한다라고 하면 저는 원전 생태계 자체에는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원전에 가장 적극적이긴 해요. 근데 여기에 설비 참여하고 대부분 들어가는 거는 자국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외적으로는 지금 체코나 뭐 유럽 쪽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이쪽에서 근데 우리나라가 조금 앞서가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내년까지만 조금 잘 이어간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한 2, 3년 동안은 원전 관련 섹터가 크게 망가질 일은 없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뭔가 장기적으로 또 끌고 가야 되나 또 이런 생각도 살짝 좀 드는 것 같아요. 일단 수주 받아도 입금은 걸리지만 정부에서 어느 정도 좀 받쳐주기 때문에 투자하셨을 때 좀 매력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일단은 또 이런 신한울 원전으로 인해서 반사 수혜를 좀 받는 섹터나 종목들도 분명히 있긴 나름일 텐데 어느 쪽으로 우리가 좀 보면 좋을지 투자의 관점에서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번에 신한울 원전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가 거론이 되긴 했는데 사실 원전이 건설되는데 좀 여러 가지 산업들이 많이 동원이 됩니다. 뭐 일단은 지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건설과 관련돼 있는 뭐 철강이라던가 이런 업종도 다 수혜 업종이 맞기는 합니다. 근데 다만 어쨌든 원전에 대한 어떤 좀 수혜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어떤 좀 그 원전에 대한 투심이 좀 몰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업종들을 봐야 되잖아요. 대표적으로는 사실 주기기랑 보조기기 쪽에서 그 가장 큰 어떤 수주 금액이 발생을 합니다. 이번에 신한울 3, 4기만 하더라도 주기기랑 보조기기 포함을 해서 계약 규모가 한 5조 원 정도 육박한다고 합니다. 이게 건설하는 데 한 10년 정도 걸리니까 그 10년에 걸쳐서 좀 주기적으로 수주가 나오지 않을까, 수주 소식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5조 원 중에 절반 정도가 한 2조 9천억 원 정도가 두산 에너빌리티 쪽에 할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기를 만드는 회사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사실 가장 큰 좀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는 뭐 일반 부품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기업들이 좀 나눠서 가져가질 걸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전부터 계속 강조를 드렸다시피 원전에서의 대장 그리고 실질적인 수혜 그리고 실질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 그런 회사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사실 가장 독보적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에 좀 압축해서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좀 두산 에너빌리티 제외하고 다른 또 추가적인 어떤 포인트를 찾자면은 저는 원전 설계 쪽에 좀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원전 설계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 회사가 한전기술입니다. 네, 원전 설계가 사실 가장 먼저 그러니까 처음에 짓기 전에 토지 매입하고 그리고 이제 원전 설계하고 그리고 시공 들어가고 이렇게 좀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설계를 담당하는 기업이 가장 먼저 매출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점에 좀 초점을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설계는 이제 뭐 나가는 뭐 비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인건비가 사실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50% 정도에 육박을 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좀 잘 나오는 편이고 가장 먼저 매출에 반영이 되고 이런 점들로 봤을 때 뭐 한전기술도 좀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건 단순히 뭐 우리나라 이 신한울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체코라던가 앞으로 해외 수주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그런 점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주는 뭐 지금 주기기, 보조기기 얘기해 주셨고 또 아니면은 두빌, 두산 에너빌리티나 한전기술까지 원픽주로 해서 설계까지도 얘기해 주셨어요. 종목들 쭉 봤는데 일단 뭐 우리 이렇게 기업들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요. 또 정부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윤 대통령이 추석 연휴 이후에는 또 K원전, 또 세일즈에 나선다 이런 얘기들이 기사로 나왔습니다. 체코 정부를 또 만나러 가겠다라는 건데 일단은 웨스팅하우스의 논란이 좀 미해결된 상황 속에서 일단은 뭐 체코 정부에서 우리 손을 좀 들어준 것 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일단 분명한 것은 체코 원전 수주 여기에 대한 좀 전망을 좀 미리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내년 3월 수주가 최종 계약이잖아요. 네. 계약서를 써봐야지 아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뭐 들어가 봐야 아는 거긴 하지만 사실은 그 웨스팅하우스가 5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예전에 이제 네. 바라카 원전 수주할 때도 옆에서 이제 흔히 저희가 얘기하는 목미 안 되는 거 알면서 떼써서 이렇게 무작정 이렇게 하는 네. 방식을 취했었는데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는 사실은 시비 걸면요 그 수주를 주는 발주하는 입장에서 살짝 꺼려지거든요. 이거 해결하고 와.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약점을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됐냐면 주요 기기 몇 개 니네 거 쓸게. 설비 쓸게 해가지고 이제 무마가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뭐 체코 밀고 끝까지 밀고 간다라고 하면 뭐 나쁘지는 않겠지만 아마 이번에 가면은 그 얘기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체코 방문해서 어떻게 돼가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플랜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뭐 사실은 이게 소송을 해도 미국에서 이제 판결 난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관없습니다. 근데 얘들은 계속 시비 걸 거예요. 니네만 팩트를 괜찮다고 계속. 하면 니네만 괜찮다고 하면 우리도 괜찮아라고 할 건데 걔들이 갑자기 팔짱을 딱 끼면서 살짝 우리 좀 그러긴 한데 알아서 잘 해결하면 안 돼?라고 하면 두 번째는 우리 옛날에 했던 것처럼 설비 몇 개 들어올게. 똑같이. 하지만 우리가 니네한테 기술 이전하고 뭔가 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야. 라는 정도의 확답을 하고 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어서 사실은 체코 원전이 내년 3월에 수주 불발되는 거 아니야라는 거는 네. 굳이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잘 계약은 되겠지만 여기에 대한 또 태클이 걸어오는 웨스팅하우스의 의견도 좀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좋은 쪽으로 우리가 함께 또 계약이 되지 않을까 또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것 같습니다. 단기와 장기로 투자 전략을 좀 잡아볼 수 있는가 또 생각도 드는데 일단은 두 분은 원전주 단기로 보세요, 장기로 보세요. 하나, 둘, 셋. 둘 다. 장기 여기는요? 전 둘 다요. 둘 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둘 다를 얘기해 주신 이주연 대표님 먼저. 단기는 왜고 또 장기까지 보시는 이유는 뭘까요? 네, 단기는 사실 이제 조금 좀 반등할 시기가 돼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모멘텀은 사실 계속해서 나올 수 있을 만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빠질 때마다 좀 담으면은 좀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반등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들고요. 그리고 사실 뭐 완전히 초단기보다는 좀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내년 3월 정도,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를 좀 보시면서 가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도 뭐 대표님께서 다 말씀을 해주시긴 했지만 일단 체코 원전 그 수주가 가장 중요할 걸로 지금은 보고 있는데 지금 웨스팅하우스가 자꾸 이렇게 좀 시비를 걸고 있잖아요. 근데 이전에 지금 그 우리나라가 이 체코가 말죠? 체코가 아니죠. 그 웨스팅하우스랑 네.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가 뭐냐면 이전에 그 바라카 원전 수출했을 당시가 2009년이었는데 그때 바라카 원전 수주 규모가 한 20조 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웨스팅하우스가 이렇게 옆에서 그거 이제 우리 지적재산권 내놔라라고 해가지고 그때도 20조 원에서 한 10% 정도를 웨스팅하우스한테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아마 뭐 그런 정도를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시장에서는. 근데 지금 저희 정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는 뭐 APR 그 뭐 1400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전에는 그렇게 했지만 이번에는 뭐 너희 뭐 그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우리가 얼마나 썼는지 그 비율에 따라서 책정을 해주겠다. 약간 이런 스탠스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전에 뭐 수출을 했던 당시에
10%보다는 조금 더 작은 수치 한 7, 8% 정도? 그 정도가 아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내년 본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그런 것들이 마무리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사실 이게 체코 본계약을 하더라도 이게 그 웨스팅하우스와의 제대로 좀 해결이 안 되면은 앞으로 사실 내년에 굉장히 많은 좀 수주 물량들이 좀 있습니다. 뭐 폴란드도 있고요. 폴란드 2차도 있고요. 뭐 핀란드 그리고 네덜란드, 영국, UAE 막 이렇게 계속해서 좀 일정들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체코에 진입을 하면은 체코가 어쨌든 그 표준형 원전입니다. 그래서 이 체코가 그 수주가 되면은 여기를 교두부로 해서 유럽 쪽에 있는 원전 수출로 좀 진입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일단은 체코에서 자꾸 걸리고 그리고 웨스팅하우스가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자꾸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내년 본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좀 정부에서는 해결을 하려고 좀 노력을 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웨스팅하우스와의 어떤 이런 라이선스 관련한 해결이 좀 진행이 된다, 완료가 된다라고 하면은 본격적으로 사실 원전주들은 좀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좀 어떤 바탕이 마련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를 좀 보시면서 지금은 원전을 단기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그렇게 좀 보시면서 가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원전의 방향성에 대해서 그렇게 의심하시는 분들은 크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워낙에 지금 글로벌 에너지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도 뭐 AI 때문에 그리고 AI 데이터 전력 수요 때문에 지금 전력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들도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에너지원이 좀 원전이 좀 그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 신재생 에너지로는 사실 전부 다 할당할 수는 없고요. 에너지 그 원전도 당연히 필요한데 일단은 원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앞서서 탈원전했던 뭐 스위스라던가 이탈리아도 탈 원전을 하고 다시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원전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거다라는 것들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사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원전 시공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 중에서는 그래도 경쟁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일단 가격적으로도 그렇고 시공 그 납기일이죠. 그 일정을 잘 맞추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 평균을 좀 보니까 우리가 보통 대형 원전 짓는데 10년 정도가 걸리잖아요. 근데 보통 지연 평균이 한 3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가 네. 또 여기서 네, 나오는 맞습니다.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막 3년 원래 10년이나 걸리는데 막 3년씩 더 걸리고 이러니까 이게 조금 문제가 발생을 하고 당연히 그렇게 오래 걸리면은 비용이 2배가 더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 점에서 좀 경쟁력을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원전 산업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가져가 보면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단기, 장기 모두 다 매력이 있는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이슈적인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매력 있고 뭐 방향성을 보면은 아무래도 지속되니까 좋다라는 건데 뭐 이렇게 쭉 많은 이런 얘기들을 해주셔가지고 길 대표님 옆에서 지켜보시면서 할 얘기가 없게. 그쵸. 네, 하지만 그래도 조금 있을 더 게 있잖아요. 첨언을 해보자면 네. 저희가 이제 신규 원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규 원전도 많이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플러스 알파 되는 게 또 있는 게 뭐냐면 네. 사실은 기존에 건설된 원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원전을 최근에는 원래 어떤 영향들이 많이 오고 있냐면은 원래 원전하면 수명을 거의 40년 잡았어요. 이제 멈추고 이제 하나하나 이제 치우는 작업들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걸 자꾸 연장을 해요. 미국 같은 경우는 40년에서 80년까지 연장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신규 원전하는 데는 이제 건설하는 데 오래 걸리니까 차라리 이거 안전하게 더 쓰자라는 관점인 거예요. 그래서 원전 재가동 관련주들도 사실은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조금씩 움직이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체코 원전 수주한 것도 좋고요. 저는 원전 수주한 다음에 이제 뭐 3월 돼야지 본계약이 정확히 이루어지겠지만 시기상으로 신한울 3호기, 4호기를 지금 딱 발표한 게 저는 잘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해외에서는 우리나라의 가격 경쟁력과 기술력과 납기 능력은 아주 잘 알아요. 근데 한 가지 불만사항은 뭐냐면 뭐죠? 지구 나라에서는 안 하고 네. 왜 우리나라? 네, 수출만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앞뒤가 말이 안 맞는 건데. 그러네요. 좋으면 거기서도 해야 당연하죠. 되는데. 네,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뢰도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훨씬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뭐 이제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우리나라에 똑같은 기술로 짓는데 웨스팅하우스 우리한테 뭐라고 안 하잖아. 그러면 니네한테도 뭐라고 못하는 게 정상이야. 라는 관점으로 간다라고 하면 아마 수주받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어서 원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뭐 저는 장기라고 손을 든 게 네. 앞으로 장기적으로 원전에 대한 산업이 굉장히 유망하다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뭐 잠깐 얘기 안 했었는데 SMR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전력 수요
뭐 데이터 센터 옆에서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SMR 뭐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만큼 이쪽 시장들도 사실은 좋습니다. 신규 원전, 기존 원전 재가동, SMR. 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골고루 왔다 갔다만 한다라고 하면 장기적으로 볼 때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존 원전에 대한 재가동 그리고 신규 원전과 SMR까지 세 가지를 좀 나눠서 보셔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좀 메리트가 있다라는 건데 과연 그런지 좀 관심주들 넣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담합을 원전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건우 대표님의 시각으로 종목들 준비했습니다. 자, G2파워, 한전산업, 그리고 일진파워 그중에 원픽주 하나씩 볼게요. 두산에너빌리티 두 분은 오늘 또 통하셨습니다. 매주마다 두 분의 원픽주가 통해서 분명 두 분은 짠 거다. 같이 짜진 않았다고는 했지만 제가 봤을 땐 짠 것 같은데 짠 거다. 오늘도 짜고 안 오신 건 짰어요. 아니에요? 네, 작가님이 왜냐면 저희 서로의 그 종목을 공유해주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시금 시장이 조금 딱 이제 보수적이고, 그쵸. 네, 그다음에 한울 3호기 4호기 얘기할 때 앞에서 수치 아예 얘기해 주셨잖아요. 대부분 누가 가져가요? 두산에너빌리티가 가져가요. 어쩔 수 없다. 대장주 봐야 된다. 네, 왜냐면 주기기를 생산하는 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주기기 업체다 보니까 매출은 사실은 신규 원전에 대한 거는 대부분 여기로 잡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뭐 내년부터도 대형 원전 관련해서 신규 수주에 대한 프로젝트들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수치상으로 나오는 게 대형 원전이랑 가스터빈 연평균 아마 10조 정도는 달성하지 않을까라는 수치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기존에 매출이 거의 연에 17조 정도 했어요. 17조. 네, 뭐 한 15조, 17조, 그다음에 올해도 한 16조 정도 예상하는데 내년부터 여기 10조가 플러스 5조에서 6조 정도 더 플러스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뭐 기업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원전이 워낙 조금 걸리다 보니까 그 중간 단계로 신재생도 있지만 가스터빈 얘기도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그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5번째로 가스터빈 개발 성공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1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이미 누적 수주 금액이 1조 원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가스터빈 관련 수주도 계속 들릴 것 같고요. SMR은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투자 잘해서 그쪽에서 지는다라고 하면 또 거기에 설비를 저희가 납품을 하는 거니까 플러스 알파. 근데 최근에는 여기까지 갔습니다. 풍력 발전기. 네, 10메가와트급 풍력 발전기 국산화 시킨다라고 국채까지 또 들어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신재생을 토탈로 하는 그런 글로벌한 기업으로 가기 위한 초석을 갖추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서 뭐 원전 대장주 하면 당연히 두산에너빌리티 생각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 to Z까지 해도 결국에는 두산에너빌리티인 것 같아요. 결국에 1등주, 대장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후에 이제 저희가 추석 이후면 또 FOMC 얘기들도 있을 거고 관련해서 또 굵직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략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10초씩 좀 저희가 시간 드릴게요. 이주연 대표님, 짧게 전략 좀 잡아주세요. 다음 주 어떻게 할까요? 10초요? 네. 일단 속도보단 방향성에 좀 주목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기적인 변동성은 있지만 사실 점진적으로 회복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속도보다는 방향이다. 그러면 길건 대표님께서. 10초 지난 거 아니에요? 그쵸. 우리는 네. 5초 정도 있고. 전 다음 주 쉬자. 네, 다음 주 쉬자. 네. 그쵸. 스트레스 많이 받을 텐데 여러분들 다음 주 쉬시거나 아니면 방향성 잘 잡으시거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행복한 또 추석이 다가옵니다. 그동안 못 봤던 가족들, 친척분들 만나시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그 상승과 또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부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실랭과 기꺼이 시간 내주셨던 시청자 여러분들, 저희는 추석 이후에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